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보니까 인천공항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한 구역을 벗어나는데 출국 수속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구역 벗어나는데 1시간씩, 2시간씩 걸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을 나갈 정도로 나가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신 모양이에요. 한편에서는 죽겠다 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그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 좀 머물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해외 꼭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전부터 계획 세워 두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글쎄요. 이번에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만큼 이 국내의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나가신 분들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좀 그러기도 그렇죠. 아니,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뜻밖의 이 연휴가 길어졌잖아요. 해외 나가기 딱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길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국내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정책이 아무래도 좀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 관료잖아요.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사람이고 관료로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책상 물림들 탁상 공론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이번에 최상목의 이 행동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김길님께서는 바가지 때문에 한국 여행이 꺼려진다고.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해도요 비싸요. 이게 바가지라고 또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싼 건 비싸죠. 그러니까 국내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도 마찬가지예요. 비싸요. 정말 비싸졌더구만요. 참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최상목 같은 이런 자들이 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관료들은 역시 관료예요. 빨리 우리 민주 세력이 네 번째 민주 정권을 꼭 세울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봅니다. 봅니다. EQR님께서 우리나라 물가가 영국하고 비슷하다고요? 영국하고요? 야, 심각하네. 네, 자, 그 얘기는요, 우리가 따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다음 주부터 재개될 윤석열 탄핵 심판 얘기입니다.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희한 야리꾸리한 정말 우리의 속을 빡빡 끓는 거짓말들을 해왔는데 그 거짓말을 하나하나 작살내줄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라고 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더라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간략한 얘기가 매우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심경과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짧은 문장에 딱딱 집어넣는데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나라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 국정원이나 방첩사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수갑 채워서 벙커에 집어넣는 나라, 그런 일이 매일 밤 벌어지는 나라가 평양이고 그런 일을 매일 하는 데가 북한 보위부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예, 누구의 귀에나 쏙쏙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출격합니다. 증인이죠. 이 증언이 나오게 되면 윤석열은 작살이죠.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증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른바 3명의 주요 사령관들도 착착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예측되기로는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쪽 얘기에 좀 두둔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웬만한 주요한 얘기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증언을 거부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고요. 곽종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으로, 그리고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수준에서 윤석열한테 책임을 떠미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장원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아주 작살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받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김용현의 증인신문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 되게 열받았습니다. 아, 이 자식 이거 윤석열 두둔해 주려고 출석했구나. 그냥 윤석열이 하는 얘기는 다 맞다, 맞습니다 해 주려고 출석했구나. 심지어 윤석열을 포장해 주고 미담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생쇼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잔뜩 고무된 윤석열은 직접 김용현을 신문하면서 무척 고무된 듯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김용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게 드러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데 5만 발, 최소 5만 발, 많게는 18만 발에 달하는 실탄이 부대에서 나갔어. 꺼내줬어. 부대에서 꺼내갔으면은요, 이게 총기에 삽탄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단창에 휴대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의미 없습니다. 일단 탄약고에서 탄약이 불출이 돼서 부대 밖으로 나가기만 나갔으면요, 게임 끝이야. 근데 이미 실탄이 불출이 됐어. 국방부에 남아있는 기록이 5만 발. 지금까지 찬찬히 추가적으로 세보니까 18만 발이나 나갔더라고. 18만 발? 이거 전면전 상황에서 3일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소총탄을 18만 발을 쏘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거 전면전 상황이야, 전면전 상황. 보통 그 보병 전투에서, 지상전에서 각계 병사가 한 번에 가져오 나가는 탄알 수가 150발에서 한 300발 정도예요. 300발, 탄창 10개, 그 K2 탄창, M16 탄창 가지고는 300발이면, 탄창 15개잖아요. 그런데 이 K2 탄창으로 하면은 탄창이 15발짜리니까, 30발짜리니까 K2 탄창으로 10개를 가득 해야 된 거야. 이렇게 가득 들어가요, 이거. 탄창 10개.
그러면은 우리 보통 옛날같이 우리 X반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X반도랑 그걸로 이렇게 차면은 탄띠 차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탄창이 두 개가 탄알집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딱 들어가는데 거기 각각 5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10개예요. 그러면은 그 10개 다 치면 300발입니다. 300발 갖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18만 발이면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게 부대 탄약고에서 꺼냈다고. 그래서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예? 그런데 뭐 휴대를 안 왔다? 아우, 씨. 병력이 250명밖에 없었다? 지금 국회 안에 들어왔던 특전사 병력만 250명 이상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방사 병력까지 하면은 적어도 국회 경내에 담을 넘어 들어왔던 애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 250명? 그렇죠. 건물 안에, 국회 건물 안에, 복도 안에 들어와 있던 애들 수만 합치면 250명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국회 경내에 건물 주변에 가득 들어와 있던 병력을 다 치면은 1000명 넘어요. 우리 그날 밤에 이미 확인된 거잖아요. 국회 건물 안으로 실내로 진입한 병력만 250명이었다고. 그 다음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아니 내가 그 국회 앞에 있었는데 참 무슨 출입을 안 막아 이씨.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버렸습니다.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보는 우리 시민들 천불이 나지 불불불 끓었어. 하지만 이 김용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가 제꾀에 넘어가고 스스로 자기의 거짓말을 스스로 셀프 반박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왜 거짓말이라는 게 그래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마치 소설을 쓰듯이 대하 드라마를 쓰듯이 체계를 잡아놓지 않는 이상 말하다 보면 거짓말이 뽀록 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반박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김용현이 그랬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가장 바보 같았던 증언이 이겁니다. 자, 김용현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계엄 포고령을 11월 1일 밤에 대통령 관저로 가져갔고 윤석열은 평소 때보다 꼼꼼하게 이 포고령 초안을 안 보는 것 같더라. 원래 윤석열의 업무 스타일이 법전부터 찾는 스타일인데 이날은 법전도 안 찾아보고 그냥 대충 보는 것 같더라.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이 잘 모른다. 전적으로 내가 다 했다. 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꼼꼼하게 안 봤으면 더 나쁜 거라고. 꼼꼼하게 봤든 안 봤든 도장을 꽝 찍었고 그 포고령이 계엄령 포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게임 끝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게 김용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김용현이 자기 스스로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지 말이 앞뒤가 안 맞았거든. 자, 평소보다 꼼꼼하게 대통령을 포고령을 안 보는 걸 느꼈다? 자, 뭐? 법전을 보는데 이날은 법전을 안 보더라고? 원래 윤석열은 법전 안 봐. 그리고 요새 법전 보는 놈이 어딨어.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요즘은 다 컴퓨터로 또 핸드폰, 휴대폰 어플로 다 해결한다고요. 뭘 법전을 봐, 법전은. 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했는데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이유는 바로 김용현 스스로 셀프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김용현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김용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윤석열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를 미리 해둔 것 같더라. 계엄령의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다 했다. 아니 꼼꼼하게 안 봤다며. 그런데 사전에 학습을 했다? 아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을 했으니까 꼼꼼하게 안 봤던 모양이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요건도 이미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었다.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꼼꼼하게 안 봤다며. 꼼꼼하게 안 봤는데 계엄 법령을 이미 다 찾아봤다고? 법전 안 찾아봤다며. 그날따라 법전을 안 찾더라며. 다 찾아봤다고 지가 스스로 얘기했잖아. 뭔데? 내가 포고령 갖고 가기 전에 윤석열 다 찾아보고 공부 다 해놨더라. 꼼꼼하게 안 봤다며. 근데 이거 뭔데 이거는? 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노. 이거 다른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김용현이 검찰에서 한 말이에요. 김용현의 적은 김용현인 거죠. 아니 순 뭐야 이거. 어느 게 맞는 말이야. 윤석열 꼼꼼하게 안 보고 법전도 안 보고 그랬다는 거에 맞아. 아니면 미리 계엄 관련 법률 다 찾아보고 법전 다 디비보고 검토 끝, 공부 끝? 어느 게 맞아? 자, 김용현의 이런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면 둘 다 합리화시키려면 딱 한 가지 경로밖에 없어요. 미리 윤석열이 계엄 관련된 공부가 다 끝나 있었고 내가 보고서 가지고 갔던 그 계엄 보고령도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굳이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꼼꼼하게 안 본 것 같다. 요랬으면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근데 만약에 그거라면은 윤석열이 계엄 보고령을 대충 봤다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하는 얘기는 애시당초 개구라죠. 뭐 어찌됐든 간에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바로 한 방을 매긴 윤석열을 엄청 추켜 세워준 것 같고 쉴드 쳐주고 보호해준 것 같지만 실은 윤석열을 나락으로 톡 밀어 떨어뜨린 그런 발언이 된 겁니다. 아무튼 뭐 김용현 바보짓을 좀 하긴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만 이 김용현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듯한 저 사람은 전생에 거짓말을 하다가 태어난 사람처럼 거짓말의 달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 열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김용현이 우리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 시민들을 화병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뭐 성공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이유야 어쨌든 김용현의 이 거짓말은 다음 주면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나가죠. 가장 핵심적인 증언 내용으로는 정치인 체포 명령 및 2차 계엄 관련 증언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홍장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잡아가더라 그랬다며, 싹 다 잡아가더라 그랬다며, 그 얘기에 대해서 증언은 있을 예정이고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증언. 너 2차 계엄 할 거라는 그런 의심을 국회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를 했는데, 자, 그 보고 왜 했냐?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라고 묻게 되겠죠. 그 부분을 아마 증언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증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하고 서로 통화를 한 걸로 되어 있죠. 일단 윤석열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통화를 하죠. 윤석열이 싹 잡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잡아가더라는 얘기를 잘 못 들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 야, 방첩사령관한테 한번 연락해봐. 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딱 해봤더니 방첩사령관이 14명인가 15명인가를 쭉 불러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홍장원과 여인영 이 두 사람의 증언을 꼭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물적 증거, 통화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겠죠. 예.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겁니다. 뭐 뻔히 드러나는 거죠. 뭐. 일단 여인영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이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호 수방사령관의 증언도 예정돼 있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방첩사령부의 김대호 수사처장의 증언도 예상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영이 딴소리를 할 경우에 방첩사 김대호 수사처장이 직접 나설 겁니다. 방첩사 김대호 수사처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여인영이 잡아가더라 그랬다, 체포하라고 명령 내렸다 라고 직접 발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이분들의 진술이 쭉 이어지고 증언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이 헛소리 했던 거 다 뽀록이 날 겁니다. 뽀록뽀록 대뽀록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입니다. 경찰청장은 바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죠. 뭐라고? 지금 우리가 14명인가 15명인가 지금 잡으러 가야 되는데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위치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위치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 형사기동대에 우리 지원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해서 이 조지호가 이 방첩사의 형사들을 파견해 주죠. 요것 때문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에 덜컥 감옥에 갔습니다. 현재 뭐 이 사람이 혈액암인가 해서 좀 상당히 지금 몸이 안 좋아요. 혈액암이라니까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백혈병하고 비슷하대요. 백혈병은 아닌데 백혈병과 거의 유사한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서 지금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지호 이 사람의 증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둥, 경고성 였다는 둥, 이런 개소리 헛소리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총칼을 가지고 계몽을 한단 말입니까? 총칼을 가지고 계몽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리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한다? 그게 내란입니다. 목적을 아무리 미화시키고 목적을 아무리 정당화 합리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것을 갖다 쓰고 군대를 함부로 동원하는 거는요, 민주국가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반드시 군사상 필요가 있어야만이 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몽을 위해서 경고를 위해서 경고와 계몽을 위해서 군대를 가져오는 거,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윤석열은 돌았어. 뿐만 아니라 그 전한길인가 하는 사람도 저는 저 무식한 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무식한 놈이에요. 그거는 경고 차원의 계엄이라는 둥, 계몽령이라는 둥,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무식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지한지, 지가 얼마나 파쇼 잔당이 본당인지 스스로를 자백하는 겁니다. 왜? 경고나 계몽이나 하여튼 뭐든 간에 사회적 목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이게 내란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목적을 다 그럴싸하게 낼 수 있습니다. 세조,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항보인을 내쫓는 개유정난 일으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권 광어가 목적이었잖아. 김종서하고 항보인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고 왕권이 약화되고, 그래서 내가 그 왕권을 바로잡고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개유정난을 일으켰다.
단종을 위해서 단종왕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개유정단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지가 왕 됐잖아. 원래 쿠데타의 명분은 늘상 그럴싸합니다. 따라서 쿠데타의 명분이 얼마나 그럴싸하냐, 그거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해야 될 때 했느냐,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군대가 움직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그게 내란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게 내란인 겁니다. 똑같아요. 계몽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게 내란입니다. 명분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역사 강사를 한다는 새끼가 무엇이 어째라? 아이고, 저는 전한길 씨한테 제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종양이 생기지 않았는지 병원 가서 한번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십시오. 역사를 배웠다는 사람이 그딴 식의 주장을,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계몽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계엄령이 정당하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역사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피해 숙청을 일으켰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모든 독재자들이 명분은 다 그럴싸했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항상 시니컬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역사학자가 이딴 소리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 그건 머릿속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구속당할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체포해야 한다. 당시 체포 대상이 14명인가 되었고 그 중에서 요 세 사람이 최우선이다. 나중에는 한동훈만 잡아라,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고 하죠. 자,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영이 많은 부분을 자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인영이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인영이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부인을 안 했어요.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법적인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검찰의 이런 영장 청구에 수긍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여인영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거는 아마 이번 그 탄핵 재판에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인영하고 홍장원하고 동일한 진술을 한다, 뭐 게임 끝났지 뭐. 만약에 이 여인영이 엇나간다든지 딴소리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은 경찰청장이 있죠. 이미 경찰청장은 관련된 얘기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영한테서 15명을 잡으라는 명단을 통보받았다. 그 통보받은 명단 가운데는 소위 그 김동연 부장판사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윤석열이 6번이나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이미 해버렸죠. 따라서 여인영이 뭐 진술을 잘 해주면 더 다 바랄 건 없겠습니다만, 설령 또 어긋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입니다.
군사 반란. 예, 그렇죠. 변동실세님께서 그나마 군인답네요. 예, 그나마 군인다운 거예요, 이거.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냥 내가 책임 다 질게? 그나마 이게 군인답습니다. 아니, 아이고, 예, 아휴, 참. 이제서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당시 김동연 부장판사 구속, 김동연 부장판사 이거 잡아 가두라고 그 얘기를 여인영이 여기저기 이제 전화 돌리면서 뭐 경찰청장한테도 얘기하고 홍장원 그 헌법재판소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한테도 연락하고 그랬다. 뭐 그 얘기가 처음 돌았을 때 법원 판사들 표정을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판사들이 처음에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대.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기사가 막 떠도는데도 판사들 대부분이 설마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판사들이 뻥 쪘대는 거야. 그리고 그 체포 명단에 전현직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막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가 또 터진 거야. 판사들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 분위기가 진짜 싸하답니다. 물론 그래도 판사들 못 믿어요. 이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게 그게 법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내 것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런데 뭐 이거는 체제를 지키는 거다. 이게 법리고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조금이라도 이게 내 개인 사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바뀔 여지가 있는데 이건 내 사익이 아니야. 내가 기득권 가지는 게 이게 공익이야. 이게 법리야 라고 생각하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앙심을 좀 품어봤자 글쎄 지들끼리 가진 자들의 내란이지 정말 개혁이라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 앞에서 맨몸으로 싸워서 지킨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들 뭐 했어요? 뭐 했냐고.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판사들 잡아갈 거라고 했는데 막상 그 당사자인 판사들 뭐 했어요? 예.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시민들의 투쟁에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